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 휴양지 온천. 온천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온천 문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천 문화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약 1500년 전부터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지질학적 특징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온천. 온천의 안녕을 비는 제를 올릴 만큼 왕과 백성 모두가 애용했던 온천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온천. 이곳은 가장 유명한 온천이기에 앞서 기록상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표 온천지인 온양의 기원은 백제 온주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특히 세종대왕 때부터는요, 거리상의 이유로 바로 이곳 온양의 온천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왜 사람들은 온천을 즐겨 찾는 것일까요? 왕들의 건강나들이 온양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온천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때부터 찾을 수 있다. 왕족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온천을 찾았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 시조 온조왕 36년에는 당정성을 쌓고 대두성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온양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당시 온양의 이름은 뜨거운 물이 나온다 하여 탕정군이라 불렸다.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고려시대에는 온수군으로 불렸던 이곳이 지금의 온양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442년 세종대왕이 온양 행차를 하며 이곳을 온양군으로 개칭한 이후부터이다. 온양온천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종대왕의 온양행. 그것은 한 신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남 천안 아산에 위치한 아산 맹씨 행단. 아산 맹씨 행단이란 말 그대로 맹씨가 사는 은행나무 단이 있는 집이란 뜻이다. 지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9호로 지정된 이곳은 고려 말기에 무신 최영이 지은 집으로 그의 손주 사위인 맹사성에 붙인 맹이도가 물려받은 후 수백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오며 보존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맹시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요, 맹사 선생님이 사셨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요, 고려시대에 고려 말에 지은 우리나라 민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고택이에요. 아, 그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저희 주제가 온천인데 온천과 또 맹사성과 또 세종대왕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요. 맹사 선생님이 아산 출신이잖아요. 여기서 네. 사시면서 이제는 온양온천이 유명하다는 거를 알고선 세종대왕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된 거죠. 네. 과도한 경무로 인해 눈병이 심해진 세종대왕에게 당시 재상으로 있던 맹사성은 자신의 고향인 온양온천의 효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 온양행을 권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 지리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세종대왕은 탕치를 위해 온양을 선택한다.
실제로 왕실에서는 조선 전기만 해도 황해도에 있는 평산에 있는 온천을 주로 찾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거리상 좀 험난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좀 비교적 이제 접근이 용이한 온양 온천을 주로 찾게 됐는데요. 바로 이제 세종연간에 비롯된 것입니다. 과도한 경무에 시달리던 왕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잠시나마 한양을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었던 곳 온양온천. 무수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수많은 왕들이 이 온양행궁, 이 온양을 찾는지 알겠고, 여기 또 다 어르신들이 또 왕이 된 느낌으로 아이고 정세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 느낌으로 탁.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와. 그렇다면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온천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지질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온천이란 지구 내부의 열로 인해 가열된 지하수가 지표 위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현대에 와서는 나라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온천의 종류를 나누자면 크게 화산성 온천과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눌 수 있다. 화산성 온천이란 지하의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지하수가 데워져 나오는 온천으로 주로 일본 온천이 그러한 경우이다. 판구조 운동에서 지구의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판의 마찰로 인한 열 때문에 암석들이 마그마로 변형된다. 이때 경계에서 생긴 해구를 중심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 부근 지하에 존재하던 물이 따뜻해지면서 온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천은 이런 하산 지대의 온천이 아니고 하산이 나오지 않는 지대에서 나오는 온천, 즉 비하산성 온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하산성 온천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잔류 마그마형 온천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 지하수형 온천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잔류 마그마형 온천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 지하에 흐르던 물이 데워지며 온천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화산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온천들이 대표적이다. 잔류 마그마형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하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과거에 하san 활동이 있어서 밑에 그 지하 깊은 곳에 잔류 마그마가 열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대표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질 구조대, 큰 지질 구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질 구조대를 따라서 지하수가 지하 심부 한 수킬로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지역에서 잔류 마그마형 온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 온천이라든지 해운대 온천, 부곡 온천, 수안보 온천, 온양 온천 이런 온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부 지하수형 온천은 대부분 온천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개발된 온천으로 지하 증온율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하로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지하수가 따뜻하게 데워진 온천을 말한다. 온양온천에는 다양한 유물이 있다. 특히 조선왕실 전용 온천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조선 왕들과 관련된 유물이 많다. 어의정이라 불리는 이 우물 역시 그러하다. 우물의 기본적인 시설은 모습이 바뀌었지만 본래 우물의 윗부분에 흩어져 있던
화강석을 모아 복원하였다. 여기 뒤에 보니까요, 어의정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요, 세종대왕이 안질로 고생하셨을 때 치료하여서 고쳤던 곳이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의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왕의 눈병을 고쳤다 해서 어의라고? 예, 예. 그러면은 세종대왕과 이곳의 인연도 깊겠네요. 예, 아주 깊죠. 여기에서 눈병을 고쳤었다 그래서 온수현에서 온양군으로 승격시켜준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온천의 효과를 본 세종대왕은 이곳에서 장기간 목욕을 하며 지낼 동안 왕과 수행관리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온궁 건립을 추진한다. 세종대왕은 본인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양 온천행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나서는 온궁 건립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민폐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갖다 크게 짓지 말라 하는 것이 그 원칙이었고 자신이 직접 그 온궁 설계도를 보면서 규모를 소박하게 짓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어진 온궁의 크기가 25칸 정도의 아주 작은 온궁인데요. 세종대왕이 건립한 온궁은 온천물이 용솟음 치는 온정을 중심으로 욕실이 갖추어진 탕실과 정사를 볼 수 있는 정무 공간, 잠을 자는 침전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조성되어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세종은 거기에다가 그 온궁을 지으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큰 노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탕실을 따로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실과 그다음 백성이 함께 그 공간을 이제 온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민동락의 상징 공간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하지만 온궁의 역사는 길지 못했다. 정유재란 당시 백성들과 함께했던 세종대왕의 온궁이 불에 타버리고 만 것이다. 그 뒤로 폐허가 되어버린 온궁.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약천 남구만은 당시의 온양온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궁전에 있던 예터를 두루 둘러보니 담장이 무너지고 섬돌이 망가져서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으므로 선왕의 유풍을 생각하고 태평성대가 이미 멀어짐을 개탄하여 하루 종일 머뭇거리며 잠옷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이제 온궁이 복원되는 것은 현종대왕에 의해서입니다. 현종대왕은 걸어 다니는 병주머니라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질병에 고생을 했던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현종 6년부터 5번에 걸쳐서 온양 온천을 찾아오게 되는데 따라서 현종도 민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온궁을 처음에는 굉장히 소박한 형태로 한 100칸 정도의 크기로 짓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온행을 할 때 어머니 진선대비를 모시고 오는 그 이유로 해서 온궁을 확장하는 이런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양 행궁도의 모습이 현종 때 재건립된 온궁의 모습이다. 온양 온천의 대표적인 유물 중 또 하나가 바로 신정비이다. 1984년 충남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신정비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마모가 되어 1476년 성종 7년에 복각된다. 이문의 상태는 아쉽지만 세종대왕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온양 온천에 머물렀었다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여기는 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비인가요? 이 비는요, 세조가 온궁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냉천수 찬물이 나와서 기념맥에서 세우는 비예요. 아, 이 신정비를 보니까요, 역대 왕들이 온천을 많이 사랑했네요. 관심도 많고요. 예, 그래서 많은 임금들이 왔다 갔는데요. 태조,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사도제까지 여기까지 들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되면은 이곳에서 휴양도 하고 예. 또 백성도 생각하고 그런 곳이네요. 예. 네.
조선 후기 온행 중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은 사도세자로 알려진 장원세자의 온행이다. 장원세자는 온양온천을 찾은 유일한 왕세자이다. 장원세자는 다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뜨거운 온천수의 증기를 상처 부위에 쪼이는 훈세법을 이용했다. 여기에 부용향, 소목, 울금, 당작설 등 내의원에서 각별히 준비한 약재도 있었다. 장원세자가 온천을 간 이유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부용향은 왕실에서 여러 약재로 넣어 만든 향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입욕제 중 아로마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목과 울금은 대표적인 활혈거약, 즉 혈을 뚫어주는 약입니다. 소목은 종기를 치료하고 울금은 기를 원활히 합니다. 당작설은 작설차를 말하는데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고다로 나와 있고 약간 찬 성질로 독을 풀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한약재는 입욕제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을 돋아주기 위해서 쓰이기도 했는데 온천 후에는 생맥산을 즐겨 마셨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뜨거운 온열로 인해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기가 소진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생맥산은 여름철에 이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먹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인삼, 맹문동, 오미자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기가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보충할 수 있는 음료처럼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물과 같은 음료로 수시로 마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원세자의 온행 흔적 역시 온양온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령스러운 회나무를 보호하는 대라는 뜻을 가진 영괴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영계대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대왕이 직접 친필로 쓴 석을 갖다가 지칭하는데요. 이 영계대가 세워진 그 이유는 사도세자가 온행을 하던 중에 이분이 여가 시간에 활을 쏘기를 하였고 활 쏘기를 하는 가운데 5발을 쏘아서 5발을 맞추는 오중 오시를 하게 됩니다. 오중오시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활을 쐈던 그 사대에게다 활 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나무 3그루를 심도록 요청한 장원세자. 하지만 회나무는 장원세자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방치된다. 이후 장원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를 계승한 뒤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던 회나무 4대를 복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각을 세운다. 그것이 바로 이 영괴대인 것이다. 영괴대가 지어진 정조 19년은 장원세자와 동갑이었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다. 또한 장원세자의 온행과 회나무에 얽힌 전말을 기록한 영괴대기 속 온천행궁도는 당연하게도 비명에 돌아간 장원세자를 기리는 정조의 마음이 담긴 영괴대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세종대왕을 시작으로 세조, 현종, 숙종, 영조, 사도세자를 포함한 많은 왕족들이 온양온천을 찾은 첫 번째 이유는 치료이다. 당시 온천이 주는 효능은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 풍증으로 힘줄과 뼈마디가 오그라드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퇴행성 관절 질환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부의 감각이 없어지고 저린 경우, 즉 신경병증과 중풍, 반신불수, 옴, 습진, 건선 등 피부 질환에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왕들의 목욕법도 정립되어진다. 몸을 탕실 안에 담그는 형태를 체욕이라고 하며
보통 500수에서 4,000수 정도의 숫자를 헤아린다. 오늘날 우리가 샤워기를 사용하는 모습처럼 천장에 구멍 뚫린 둥근 나무통을 걸어놓고 목욕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는 유두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 유두법은 보조자가 오동나무 바가지로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서 그대로 머리에 직접 붓는 목두법으로 바뀌는데 현종의 2차 온행에서부터 이루어진 목욕법이다. 네, 기본적으로 온천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온열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려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과 심신 안정에도 좋습니다. 또한 온열 작용으로 진통 효과도 있어 통증 질환이나 재활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천수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의 특성으로 피부 질환이나 신경계통 등 각종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온천수는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에 따라 그 효능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온천의 주요 구성 성분 함량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대표 온천이라 할 수 있는 온양온천수, 수안보 온천수, 동래 온천수에 각각 온천수 구성 성분인 염소와 규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의 함량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같은 잔류 마그마형 온천인 새 온천은 5가지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함량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마다 온천의 성분이 틀린 것은 지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온천이 나오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 아니면은 변성암 뭐 편마암, 편암, 변성암에 속하는 게 편마암, 편암이 중요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있기 때문에 암석에 따라서 화학 성분이 다르고, 화강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암석이고 변성암은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형된 암석을 말한다. 광물의 조성과 조직이 변화됨에 따라 물과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성분도 달라진다. 온천수가 나오는 깊이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석이 물하고 반응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면은 암석에 녹아 나오는 화학 성분의 그 농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용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데서 나오는 온천,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온천이 화학 성분의 농도가 더 높게 나오고요. 또한 해안에 가까이 있는 경우 염수의 영향을 받아 염화 나트륨, 즉 염분의 농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온천들을 우리는 식염천이라 부른다. 네, 식염천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이 포함된 온천을 말합니다. 소화기 질환에 효능이 있으며 온열 효과로 진통 효과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암석과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pH 농도가 결정된다. 오랫동안 반응할수록 pH 농도가 높아져 알칼리성 온천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온천이 pH 농도가 높은 알칼리성 온천이다. 알칼리성 온천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이제 물이 부드럽다 그러죠. 매끌매끌하고 그런 이제 있고, 산성으로 갈수록 비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물이 좀 뻑뻑한 센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선 왕들의 온행이 치료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국왕의 온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벤트 큰 행사입니다. 이 지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과와 같은 온양별시라고 하는 과거 시험을 치루었고요. 일단 행차 도중에는 신료 관료도 또 따르는 거고 왕실 어르신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간의 어떤 백성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민심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을 거고요. 여러 차례 온행을 다녀온 세종대왕은
탕치를 위해 온천을 찾는 백성이 많은데 이들의 양식이 떨어져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온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쓰일 곡물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온양의 의창을 지어 병을 고치러 오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세종대왕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온천의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 역시 맹사성이었다. 세종 9년에 중해온정 병인 구료사의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은 온천을 찾아온 어려운 백성들을 국가가 쌀이나 또는 콩을 한 200여석을 내고 이것을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구휼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소백산맥이 수려한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해발 200m 이상의 분지에 위치하는 수안보 온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박석고개를 지나야 한다. 영남대로의 한 지점인 이곳을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갔던 조선통신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지난 2016년 충주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안보 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박석고개의 옛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이곳은 수안보 입구에 위치한 박석고개입니다. 박석고개는 조선시대 한양과 부산에 있는 중요한 도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선통신사 역시 이곳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안보 온천은 왕과 왕족들 외에도 통신사들이 즐겨 찾았던 온천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왕의 온천이라고 불리는 수안보 온천은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는 기록과 함께 사료인 청풍향 교지에는 숙종과 더불어 여러 왕족들과 일반 백성들도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물을 만지니까요, 좀 미끈미끈한 그런 또 고유의 또 온천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수안보 온천은 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얼마 전 홍보관을 열었다. 야, 이곳이 수안보 온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아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텐데 여기는 수안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수암, 이름의 의미가 네. 어떤가요? 그 수암보라는 자체가 그 물암비, 순수한 한국말로 네네. 물암보, 이게 한자로 표기한 게 수암보입니다. 주로 귀족들. 그렇죠. 대저기 일반 저기 우리 서민들. 수안보 온천은 왕의 행차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 일행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이 수안보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 1981년도에 온천법이 제정이 돼서 그 온천법이 옛날 온천법, 옛날에 그런 온천의 개념보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를 파서 섭씨 25도만 되면 온천이다. 또는 인체에 해롭지만 않으면 온천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바람에 옛날에 한 15개밖에 없던 우리나라의 온천이 지금 현재 이렇게 300여 개를 넘는 그런 온천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요, 네. 요거는 그 수안보 온천의 자존심이다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되겠나요? 예. 그래서 네. 우리 수안보 온천은 네. 옛날부터 본래의 그런 온천의 가치를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네. 해놨습니다. 수안보 온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용출된 온천수라는 것이다. 네, 바로 이곳이 수안보 전 지역의 온천수를 공급하는 바로 중앙에 모인 온천 공급지인데요. 야,
현재 지하 약 250m의 구멍을 뚫어 대량의 온천수를 얻고 있는 수안보 온천은 중앙온천 공급지에서 일괄 관리 및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많은 이들이 찾았던 역사 속 온천들. 부산의 동네 온천 역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뒤로는 금정산이, 앞으로는 온천천이 흐르는 부산 동래구. 이곳은 예로부터 부산의 뿌리이기도 했다. 원래 신라 때부터 동래현에서 동래부가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근대 개항이 되면서 과거 동래에 조그마한 변방의 한 포구가 개항이 되면서 지금은 부산이 되었지만 동래는 이제 부산시가 된 이후로 부산의 한 구에 불과하지만 원래 부산의 원뿌리를 갖춘 곳이 동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진대야문은 동래 부사청 동원합 대문으로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관아 대문의 양식이 잘 남아있는 건축물로 정면과 양쪽 기둥에 걸려있는 현판의 내용은 조선시대 국방과 외교의 중심지였던 동래의 지역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어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된다. 양쪽에 진영병마 절제형과 그리고 교린 연양 선의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진영병마 절제사라는 것은 뭐냐니까 동래부가 독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쟁 때에 어떤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려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조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교린연양 선의사라는 표현은 그 대일 관계에 있어서 동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래구의 발전은 온천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과거 자연 용출되었던 동래 온천이 조금씩 고갈되자 1766년 동래부사 강필리가 온천수를 새로 보강하고 2개의 가건물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정개건비는 온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세워진 역사적 지표인 셈이다. 온정개건비 주위로 세워진 용각은 용왕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당시 동네 사람들이 온천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용왕신은 이 제일 첫째 목적은 온천수가 영구 분출하기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이 주민들이 그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또 질병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용왕께 이제 제사를 올리고 비는 그런 뜻에서 용왕신을 모셨습니다. 매년 음력 9월 9일 열리는 동래 온천 용왕대제. 1691년부터 시작된 300년 역사를 지닌 제사로 본래 동래부에서 주관하던 행사였다. 오늘날에는 동래 읍성 축제와 함께 동래 일대를 돌며 온천의 안녕을 기원한다. 그러다 보니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공에 대한 관리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여기 현재 깊이는 200m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양호하죠. 아직 고갈로 안 되고 자라가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온천공이 다시 발견되어도 파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규제를 합니다. 평균 69도의 높은 원수 온도의 동래 온천은 현대 시설을 통한 철저한 수질 관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수질에 대한 평판은 뛰어났다. 심지어 조선의 사신으로 온 일본인들도 온천의 효능을 알고 동래 온정에 일부러 들렀다가는
해프닝이 덜어 있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38년 내이포에 들어왔던 외인들이 돌아가는 길에 모두 동네 온정에서 목욕하는 바람에 폐단이 많으니 이들은 영산 온정에서 목욕하게 하고 부산포에 정박한 외인은 동네 온정에 목욕하도록 했다. 동네의 온천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낫는 듯합니다. 온천욕을 승낙해 주셨으니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조선 태종 7년 그러니까 1407년에 외관이 설관이 됩니다. 외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난도질을 하지 않도록 난적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외관에 왔던 외인들이 이제 동네 온천의 효염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효용성을 알고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폐해를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그 부산 지역으로 오는 그 외인들에 한해서만 이제 동네 온천을 이용하게 하는 이런 기록도 나타나고요. 특히 그 일본으로부터 왔던 사신들 그 가운데서 대마도주의 경우에는 부산에 오면 꼭 동네 온천을 찾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이미 동네 온천의 경우에는 그 일본인들에게 우리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동네 온천이 근대에 개항이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근대에 개항이 되면서 1883년 이후 일본인들이 동네 온천 그 일대를 임대를 해 직접 운영을 하기도 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동네 별장입니다. 이 별장은 일제 강점기 때 하시마 보타로라는 그 일본 재벌이 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장을 쓰면서 일본 황족들도 여기 와서 휴식을 하고 온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과거 외관이 있던 자리에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만들어지다 보니 어느 도시보다 근대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1907년경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자본가들이 동네 온천을 근대적 온천으로 개발하면서 동네 온천을 중심으로 관광 유흥지를 만들어갔다. 일제강점기에는 동네 온천 하나에만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은 이제 금정산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산세까지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온천과 금정산 산자락에다가 이제 금강공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온천욕을 겸한 휴양지로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1910년 당시 부산진에서 동네 온천까지 경편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한다. 본격적인 전차가 생기기 전 소형 열차가 동네 온천을 다니게 되면서 교통편이 훨씬 쉬워져 온천 이용객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전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전차 종점에 뒤에 보이는 할아버지 상이 그 당시에 있던 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 모자를 쓰고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서양의 문물과 우리 조선의 문물을 같이 이제 화합을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상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복례관 역시 전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종합 레저타운이었다. 교통의 발달은 놀이문화와 음식문화 그리고 유흥문화의 발달로 이어진 것이다. 초기에 그 불과 10여 채의 일본 가옥들이 1910년대에 들면은 거의 한 5, 60호, 1920년대에 가면은 100호 이상의 가옥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러한 당시 교통 상황이 생기고요. 이렇게 동네 온천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는 온천천 물길조차 돌려서 그 과거의 한 줄기를 메꾸어서 동네 온천을 휴양지로 만드는 이런 역사도 생기게 됩니다. 온천천에서 물줄기를 끌어와 만든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고 온천도 즐길 수 있는 관광 휴양지로 변화된 동래구. 동네 온천의 전성기는 지역의 부로 연결이 된다. 1930년 한 해 동네 온천의 연간 수입은 약 100만 원. 당시 금 한 돈이 약 9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동네 온천의 연간 수입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에 여관이 약 한 50개 정도가 있다고 봤을 때에 그
그렇게 따지면 애관이라든지 어떤 휴양시설들이 한 시설당 연간 수익이 약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한 어떤 부를 이루었던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동네 온천의 전성기와 함께 급부상한 부산의 또 다른 온천이 있다. 바로 해운대 온천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해운대는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그저 부산의 외곽 유원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동해 남부선이라는 철도 교통으로 인해 해운대는 더 이상 외곽 유원지가 아닌 부산의 생활권에 들게 된다. 1914년 해운대와 동네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드문드문 사람들이 찾기는 했습니다만 1934년부터 철도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 해운대와 좌천간을 잇는 동해 남부선의 일부가 개통이 되고 이듬해에 해운대와 울산, 그리고 1937년에 해운대에서 울산, 경주에 이르는 조선철도국의 동해 남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 앞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 온천여관이 만들었던 야외 온천 풀장이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부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정원으로 재탄생되었다. 이렇듯 역사는 흘러간 세월만큼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지만 현재의 우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온천을 가기 위해 왕과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이 청댕이 고개는 이미 옛길의 흔적을 모두 지은 듯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35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던 이 느티나무,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온천을 즐기는 문화만은 여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보다 많은 이들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온천 문화로 정착된 것입니다. 행궁의 발자취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